안녕하세요. 두 번째 발표를 맡은 김학래입니다. 원래는 두 번째를 대구대 양성철 교수님께서 예정이 돼 있었는데 지금 오고 계셔가지고 순서를 바꿨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발표할 내용은 데이터 산업과 주소의 가치를 연결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표 내용은 데이터 산업을 간단하게만 정리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주소 정보가 왜 중요한지, 물론 정부가 앞으로 5개년 동안 중요한 계획을 잡았다라는 그런 점도 있고요. 그리고 방금 구종신 사무관님께서 전체적으로 왜 주소가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가 왜 주소에 대해서 조금은 관심이 좀 떨어져 있는지 이런 것도 이제 충분히 말씀해 주셨고요. 저는 이런 것들을 데이터 관점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산업은 우리는 보통 이제 데이터 이코노미라는 단어를 이제 많이 쓰는데요. 사실 우리나라만큼 데이터 산업이라는 걸 구체적으로 정의한 국가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즉 우리나라는 데이터 산업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기본법을 22년 이제 올해 이제 제정해서 시작이 되었고요. 법으로 이제 제정한 게 상당히 특이하죠. 왜냐하면 영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산업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국가의 데이터 전략에 담는 케이스는 있지만 법령으로 제정하는 것은 이례적이긴 합니다. 두 번째는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디지털 플랫폼 정보위원회라는 게 이제 만들어졌고요. 이 안에 있는 가장 큰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모든 데이터를 연결하겠다라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즉 정부 입장에서 보면 이 키워드는 상당히 중요하고 국가의 전략으로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는 걸 얘기를 하죠. 앞서 이제 고종신 사무관님께서 주소의 산업적 가치가 1조 원을 넘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는 오늘 그런 넘버를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긍정적인 수치가 많이 있고요. 그걸 제가 증명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을 안 드리고 오히려 저는 역으로 왜 데이터적으로 주소가 중요한지 그리고 그 주소라는 것을 우리가 데이터적으로 쓰기 위해서 어떤 방식이 필요한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실제 데이터는요, 우리가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그리고 심지어 이제 딥러닝 이런 얘기를 하면서 데이터의 중요성을 누구나 다 얘기합니다. 이 슬라이드에 있는 것처럼 97.2% 넘게 대부분의 기업들은 데이터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인공지능 기술도 적극적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아래쪽 5%입니다. 다 데이터가 중요하다라고 하고 빅데이터 세상이라고는 하지만 대부분의 기업과 정부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중에 불과 5% 이상도 실제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데이터가 중요하고 기술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는 하고 그 인식은 널리 알고 있지만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바에 대해서는 여전히 퀘스천이 남아 있습니다. 보통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나 데이터를 다루는 분들이 항상 어려워하는 문제가 이 문제거든요. 80%는 데이터 랭글링이라고 해서요. 제가 멋있는 데이터 분석을 하거나 어떤 시각화를 하는 그 단계로 넘어가기 전까지 데이터가 어디에 있고 어떤 문제를 풀 수 있고 제가 찾아낸 그 데이터가 내가 풀려고 하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합한지 적합하게 만들기 위해서 데이터를 수정하는 작업, 정제하는 작업에까지 모든 노력을 거의 다 투자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사 기관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 한 80% 이상의 데이터 과학자나 인공지능 데이터 분석을 하는 분들은 데이터 정제에 상당히 많은 시간을 들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앞서 5%밖에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 그 이유가 이 슬라이드에 있는 것처럼 엑센추어에서 2020년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72% 이상의 기업에서는 데이터 전략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방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주소 기본 계획을 잡고 전략을 잡는 건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전략을 잡으면 그대로 수행이 될 건지에 대한 비판을 하지만 그 전략을 만들고 방향성을 끌고 나가는 것조차 사실은 되게 중요한 일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보통 기대한 바가 있는데 그 기대한 바, 데이터를 이용해서 무언가의 가치를 끌어내려고 하는 작업, 그 기대치하고요. 그 기대치와 반비례되는 실제 실무에서는 데이터로 느끼는 어려움이 생기는데 그 차이를 우리는 데이터 거버넌스 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데이터를 가지고 예를 들어 국가의 뭐 대통령이 됐든 아니면 기업의 CEO가 우리 데이터 분석을 해봅시다. 데이터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CEO의 기대치는 그 다음서부터 시간이 지날수록 올라갑니다. 무엇인가 나오겠지. 반면에 실제 일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계속 떨어집니다. 이 오른쪽 밑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계속 떨어지는 이유는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가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데이터가 어디에 있고 이 데이터로 무슨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누가 이 데이터 관리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항상 어려움을 느끼고 그건 선진 기업과 일반 조직 간에 계속 갭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계신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대기업들, IT 대기업들은 이런 것들을 잘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지 않고 일반적인 기업들 혹은 규모가 작은 기업들은 거의 지금 이제 2배 차이 나거든요.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 그런데 이 갭이 계속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의 규모에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신 거에 상관없이 데이터에 대해서는 이제 올바른 전략을 수립하고 그리고 추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데이터 산업의 가장 큰 트렌드는요. 이 자료는 제가 이제 컨설팅사에 있는 걸 갖고 왔는데 사실 되게 긍정적으로 데이터를 하면 무엇이 변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지만 여기서 1번부터 6번까지 트렌드를 보시면요. 첫 번째 트렌드가 이렇게 돼요. 데이터 제품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것이 수월해졌어요. 더 수월해졌는데 경쟁 우위를 유지하는 게 힘들 것이다. 즉 다 뛰어들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저희가 경영학에서 블루오션과 레드오션 얘기하는데 데이터 산업은 이미 레드오션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다 같이 경쟁하는 단계고 그리고 트렌드 2, 3, 4번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수용하는 거는 문제가 없지만 데이터 중심으로 AI로 전환하는 걸 다 요구를 해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더 많은 데이터 공유가 일어나야 되고 공유를 할 수 있는 그 거버넌스 체계라는 게 이제는 더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이제 트렌드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트렌드에 있는 것들을 다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나 인공지능에 대한 가치를 실제 얻고 싶으면 투자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제가 보여드릴 이 자료는 데이터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상상하고 있는 혹은 글로벌 IT 회사나 국가에서도 이런 비전을 많이 얘기할 겁니다. 자동차가 있고요. 사람이 뛰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미래 비전을 딱 생각하시면 뭔가 자동차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가지고 사람들의 건강에 무엇을 제공할 수 없을까 이런 상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냥 단편적으로 이거는 자동차니까 국토부에서 해야 돼, 건강은 보건복지부에서 해야 돼, 그런 회사에서 해야 돼 라고 생각하기에는 이미 데이터가 더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사실은 그 데이터들이 더 많이 연결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을 뜯어보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비전이나 미래가 실현되려면 사실은 이 그림 안에서 상당히 많은 데이터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들이 존재하지 않거나 혹은 존재해도 깨끗한 데이터가 아니라고 하면 거기에 많은 시간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그림 안에 있는 데이터라고 표현을 했지만 이 그림 안에 있는 차가 있는 위치, 차가 있는 공간적인 개념, 사람이 뛰어가고 있는 그 장소 이런 것들에 대한 핵심은 결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행정구역, 국토, 주소 이런 개념이 결국은 핵심 데이터가 된다라는 거죠. 지금 제가 이제 3장의 슬라이드를 넘길 건데요. 중앙에 이제 CT라는 개념이 있고요. 이 CT 옆쪽에는 퍼블릭 워크, 오픈 데이터 플랫폼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사진을 한번 넘겨볼게요. 얘는 이제 모빌리티에 대한 얘기를 한 거고요. 모빌리티가 적어도 우리가 미래에 우리가 생각하는 시나리오가 구현이 되기 위해서 이런 데이터들이 연결돼야 되는 거고요. 이건 퍼블릭 헬스예요. 그럼 헬스에도 결국은 드라이버도 있고 앞쪽에 있었던 내비게이션 컴퍼니 똑같이 있어야 되지만 핵심은 그 안에는 이 사람과 이 도시 안에 있는 무언가가 있는데 그 키를 잡아줄 수 있는 데이터가 뭐냐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마케팅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 연결했을 때 과연 어떻게 될 거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보시는 축은 늘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 있고 문제 영역에서 시작을 하지만 그 데이터가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고 어떤 데이터가 필요한지 거기까지를 고민을 하다 보면 결국 데이터는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를 연결할 때 만약에 특정한 국가적인 개념이 필요 없고 내가 팔려고 하는 어떤 상품에 아주 스페시픽한 거라면 문제가 안 되지만 여러분들이 사용하려고 하는 데이터가 국가적인 개념이나 행정의 개념이 포함된 데이터라면 결국은 여러분들이 그 데이터를 찾으러 내려오다 보면 그 기준점이 주소와 관련된 데이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잘 안 믿으실 것 같아서 뒤쪽에 주소가 어느 정도로 쓰이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결국 주소라는 게 국가의 기반 데이터로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개념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가 상상하는 주소 정보, 주소 데이터는 이렇게 다 연결이 될 것 같아요. 가운데에 있는 어떤 특정한 대로라는 주소 안에 있는 것들이 선박, 도로, 물류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걸 저는 상상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 건지를 지금 구체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것들이 가능하려면 결국은 주소 정보라고 하는 아주 인사이트 있고 깔끔한 그런 데이터가 필요한데요. 그런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은 맨 상단에 있는 행정구역이나 건물, 도로, 공간 이런 것들이 연결되어야 되는 건데 그 연결에 대한 개념은 뒤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럼 주소라는 게 도대체 어느 정도로 쓰이고 있길래 계속 주소 얘기를 할까? 그래서 상대적으로 제가 공공데이터 포털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들이 개방하고 있는 데이터 안에서 주소라는 게 어느 정도 비율로 쓰이는지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분석 대상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데이터 포털 전체를 전수조사를 했고요. 그 안에 있는 데이터 세트를 전부 다 다운로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약 14만 개 정도의 데이터 셋을 다운로드를 받았고요. 그 안에 데이터 셋을 보면 컬럼 정보가 쭉 있죠. 이거는 행정구역이다. 이거는 인구에 대한 데이터다. 뭐 이런 컬럼이 있는데 그 컬럼에서 주소와 관련된 것들을 찾는 작업을 했습니다. 먼저 14만 개 정도의 데이터 셋에서 컬럼을 다 뽑으면 170만 개 정도 되고요. 그 170만 개 중에서 주소와 관련된 컬럼을 1,400개로 요약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여기 있는데요. 사실 주소가 깔끔하지 않다. 주소 정보는 깔끔한데요. 우리가 쓰고 있는 주소는 깔끔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데이터가 그런데요. 왜 그러냐면 보시면 실제 이제 정부가 개방한 데이터에 가서 예를 들어 도로명 주소 그러면 사실은 도로명 주소 하나 이 컬럼만 쓰는 게 아니라 그 옆쪽에 보시면 소재지 도로명 주소, 주소, 괄호 열고 도로명, 소재지 도로명 이런 식으로 변종이 되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이 깔끔하지 않기 때문에 데이터를 사용하는 게 일단 어렵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나중에 이제 데이터 정지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주소라는 거와 관련되어 있는 정보들을 이런 식으로 컬럼들을 다 조사를 해서 뽑아낸 게 1,400개고요. 이 1,400개가 1,400개 정도가 존재하는 정보들을 쭉 찾아보니까 기관별로 혹은 그 지자체 포털 중심으로 보면 강원도의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즉 강원도에서 제공하는 데이터셋 안에는 주소 정보와 관련되어 있는 정보가 약 88% 정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분석하다 보면 어느 데이터 포털에 있는 공공 데이터에 주소 정보가 많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분석이 가능하고요. 저희가 이게 8월 달 기준으로 분석할 건데 그 8월 기준으로 보면 지금까지 개방되어 있는 데이터 중에 47.9%니까 한 48%는 주소와 관련된 정보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살짝만 비약을 하면 정부가 개방하는 공공 데이터 중에 절반은 주소와 관련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대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만약에 50% 정도의 주소 정보가 잘못되어 있다 혹은 깔끔하지 않다, 그거를 정제를 한 번을 하면 공공 데이터의 품질은 적어도 그 50%에 대해서는 바로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소 정보가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라는 거고요. 이제 그 조금 다른 차원에서 접근을 해봐야 되는 거는 우리가 주소 정보를 국가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공공 데이터만큼이나 베스트 프랙티스가 저는 주소 정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정부가 데이터를 만들었고 그리고 정부가 관리를 하면서 상당히 많은 피드백을 받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국가 주도의 데이터는 항상 중앙 집중적일 수밖에 없고요. 그 데이터를 정부가 지금 잘 개방을 하고 있지만 개방을 한 이후에 상당히 많은 업데이트가 계속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만약에 개방되어 있는 데이터가 정보로 다시 가서 업데이트가 바로 될 수 있다라고 하면 선순환 구조가 되는 거죠. 데머깅 구조가 생길 수 있는데 정부가 데이터를 만들기 때문에 사실은 그걸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안전부 중심으로 해서 주소와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데이터를 계속 통합하는 작업도 합니다. 예를 들어 건물대장이나 토지대장 그리고 다른 정보들이 주소에 포함돼서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은 상당히 큰 장점이죠. 반면에 그렇게 해서 제한되어 있는 데이터를 계속 통합해서 제공을 하더라도 결국은 민간이나 데이터 사용자 입장에서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게 될 텐데 그 데이터를 통합하는 것은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항상 겪는 문제는 뭐냐면 사용자 단에서도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를 공부를 해보셨으면 알겠지만 엔드엔드 매핑이라는 매핑 지옥에 빠지거든요. 그리고 이 데이터를 누군가 만들고 그 다음에 가져간 사람은 또 다른 매핑을 해야 돼요. 그래서 기술적으로나 혹은 정책적으로 이렇게 공통으로 어떤 지점에 대해서 어떤 데이터를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식별자를 만드는 방법이 필요하고 사실은 행정안전부에서 만드는 주소가 넥스트 버전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접근이 지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숭례문, 중구, 남대문 사가의 몇 번은 남대문, 숭례문을 지칭을 하거든요. 주소로는. 근데 만약에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이 하나하나의 개체들을 전부 다 나눠버리면 저는 나중에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라는 그 정보가 있을 때 제가 조금 전에 자동차하고 헬스케어 보여드렸듯이 서울특별시라는 정보를 주소 정보에서 뽑아낸 다음에 서울특별시와 관련된 경제, 사회, 과학 데이터가 있으면 저는 언제나 연결할 수 있거든요. 다만 문제는 뭐냐면 이 체계가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안부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접근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주소를 기반으로 해서 국가의 더 많은 데이터들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 우리가 말로만 연결하는 게 아니라 기계상으로 소프트웨어적으로 어떻게 데이터가 연결되는지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앞서 이제 고종신 사무관님께서도 말씀하신 국제 표준이 있습니다. ISO 19160-1이 있는데 지금 국내의 주소 체계는 19160-1에 있는 개념 모형을 확대를 했는데 이 확대된 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 주소 체계에 적용할 수 있는지 그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 구체적인 내용이 여러 가지 이제 가야 할 길이 있는데 올해 이제 저와 저희 연구실에서 했던 거는 가장 첫 번째 단위인 행정구역에 대해서 표준화하는 작업을 이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얘기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쓰고 있는 행정구역을 전체를 다 표준화하고 그래프 형태로 만드는 작업을 했고요. 지금 오른쪽에 제가 이제 작게 이렇게 사진으로 보여드리는 거는 행정구역 어휘가 정보통신 단체 표준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올해 12월에 공식적으로 표준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시작을 하면 주소를 포함하고 있는 주소 정보에 포함된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은 빨리 넘어갈 건데 기관에 대한 코드, 왜냐하면 기관 코드 안에 이 정보를 이렇게 열어보면 우리나라 행정기관에 대한 모든 정보가 포함이 되어 있고 이 행정기관이 사실은 주소 안으로 들어가면 주소 안에 맨 끝에 있는 건물명이라든가 아니면 기관명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확장을 하고 있고 도로명 주소에 대한 부분, 그래서 도로명 주소에 대한 코드 해당하는 전체 데이터들이 전부 다 연결될 수 있는 표준을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제가 행안부에 보고를 드렸던 내용이기도 하고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수정이 돼야 할 부분이긴 한데요. 향후 5년 동안 우리가 데이터 관점으로 봤을 때 주소는 일단 표준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방식으로 기술할 수 있고 쓸 수 있는 그런 체계가 필요한데 그게 표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표준이 행정안전부에서 만들어서 민간에서 활용될 수 있는 게 가장 큰 목적이겠죠. 물론 그 안에는 표준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고려할 사항이 있고 그리고 어떤 데이터까지 주소와 주소 표준까지 연결을 시킬 것인지 그리고 시스템적으로는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 그러면 이제 실제 주소를 그래프 형태로 데이터 연결하는 작업을 할 거고요. 그 나머지는 이제 그러면 이렇게 만든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서비스 할 거냐 이런 부분이 이제 목표가 될 겁니다. 사실 이제 이 뒤에 양성철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신 내용은 주소 자체에 대한 시스템을 어떻게 바꿀 건지 이런 걸 말씀해 주실 거고요. 저는 행안부가 만드는 주소 정보 시스템이라고 안에 있는
센트럴라이즈 돼 있고 어느 정도 폐쇄적인 공간 안에 있는 주소가 있는데, 그 주소를 개방됐을 때 개방되어 있는 공간 안에서 어떻게 데이터를 쓸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같이 결합될 수 있다라고 하면 주소를 가지고 우리가 데이터 산업을 이끌어 나가는데 상당히 큰 동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이제 그 주소 전체, 지금은 이제 도로명 주소에 해당이 되는데요. 도로명 주소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소가 있는데 어떤 건물을 표현하는 용도로 주소를 사용한 게 아니라 주소에 있는 정보들을 전부 다 구분을 해본 다음에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문제를 풀어가는데 어떤 방식으로 쓸 수 있느냐.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데이터와 시스템이 필요하고요. 그 데이터는 도로명 주소 전체 데이터, 전국에 있는 전체 데이터를 쓰고, 시스템은 이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저희는 이제 지식 플랫폼이라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데, 그 시스템을 다 만들었고요. 과거에는 보통 링크드 데이터 이런 식으로 소개가 많이 됐는데, 그때는 개발자나 혹은 시스템 개발 업체가 만들고 시각화하고 끝났거든요. 근데 저희가 지금 만들고 있는 시스템은 보시는 것처럼 파이썬 기반으로 누구나 다 쓸 수 있는 환경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소에 대한 그래프를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저희 연구실에 열려 있는 쿼리 시스템이 이미 있기 때문에 직접 사용하실 수 있고요. 체계가 예전에는 전문 지식이라고 해서 이제 스파클이라고 하는, 뭐 잘 못 들어보신 분이 더 많을 겁니다. 근데 최근에는 저희는 쿼리가 이루어지면 일반인들이 알 수 있는 이렇게 테이블 형식으로나 아니면 제이슨 형태로 쉽게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도 아웃풋을 던져주고 있고요. 간단하게 프로그램상으로 주소가 어떤 정보가 갖고 있는지 관계성이나 이런 시각화도 상당히 수월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여드린 거는 주소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식이고요. 그리고 그 주소에 대해서 저희가 사용할 때 주소에 있는 각각의 정보를 나눠서 접근하고 싶은 그런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접근을 한 거고요. 그런 데이터들이 전부 다 있을 때 제가 두 가지 사례를 이제 보여드릴 건데, 이 두 가지 사례는 똑같은 데이터를 사용을 합니다. 다만 데이터를 어디까지 연결하느냐의 차이만 있습니다. 일단 도로명 주소에 대한 모든 데이터를 그래프 형태로 만든 상태에서요. 지금 이 보시는 거는 부산광역시 전체에 대해서 제가 우리나라 지금 요 작게 보여드리는 요 코드에 보시면 행정구역 코드, 인구, 세대수, 세대 인구수, 여자 남자 비율 이런 정보들이 있거든요. 이 정보들은 어떤 거냐면 도로명 주소에 있는 정보를 제가 기반 데이터로 만들고요. 그 만든 상태에서 우리나라 인구 데이터를 가져온 상태에서 도로명 주소에 있는 그 정보와 인구 데이터를 매핑을 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이 매핑을 한 번 하겠다 그러면 다 달려 들어가지고 다 작업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작업은 어떤 방식으로 한 거냐면, 도로명 주소가 있으면 그 도로명 주소의 인구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그 위에 연결을 한 거죠. 식별자를 이용해서 연결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렇게 시각화하는 게 상당히 수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파이썬 환경에서 이런 시각화까지를 금방 만든 거고요. 두 번째 보여드리는 예제는 이건 이제 지진 데이터입니다. 지진과 건물 피해 데이터거든요. 이거는 사실은 부산 쪽에 이렇게 소개를 했을 때 반응이 좋았다가 갑자기 안 좋아졌거든요. 이 시각화는 어떤 걸 의미하냐면 빨간색이 짙으면 짙을수록 전체적으로 부산 쪽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 건물의 피해도가 더 높은 걸 얘기를 합니다. 제가 지금 동적으로 보여드릴 수는 없어서 이 부분을 못 보여드리는데요. 이 시각화를 하기 위해서 사용한 방식은 동일합니다. 첫 번째는요, 주소 지식 그래프라는 게 기반으로 있었고요. 거기에 인구 데이터가 다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활용한 데가 건축물 대장 데이터를 사용을 했습니다. 건축물 대장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혹시 보셨으면 알겠지만 그 안에는 내진 설계에 대한 데이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건물이 지어졌는데 지진에 어느 정도 강한지 그러지 않은지 내진 설계에 대한 정보가 있고, 그리고 노후도에 대한 정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계산을 해서 어떤 지역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만약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 지진에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건물들을 계산을 해서 보면, 사실은 여기가 수영구인가요? 해운대인가요?
해운대구가 사실은 제일 높습니다. 근데 해운대구가 제일 높은데 해운대구 중에서도 이 시각화를 좀 이렇게 펼쳐서 보면 제가 그 동 이름을 모르겠는데 어떤 동이 특이하게 그쪽은 전체적으로 다른 동보다 훨씬 낮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저희가 분석할 수 있었던 그 방식이 뭐냐면 데이터들이 계속 연결이 됐기 때문에 이 연결된 이 시각화는 저희가 파이썬이라는 환경을 이용해서 쿼리 기반으로 그냥 만들 수 있었던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데이터가 계속 이렇게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연결된 거에 그 위에 다른 연결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지금까지 소개를 안 드렸던 게 뭐냐면 주소 데이터가 있고요. 그 주소에 행정구역 정보가 있고 그리고 제가 건축물 대장까지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그럼 가격은 어떻게 계산하지? 그 가격은 공동주택 가격이라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오픈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를 연결할 수 있는 축을 계속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만큼 풀어낼 수 있는데 그런 데이터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으로는 이런 그래프 기술을 써야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이 더 확장이 되기 위해서 결국은 주소 정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게 제가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 이제 주소를 기반으로 한 지식 그래프라는 걸 만들어야 되는데 이 지식 그래프는 단순하게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정부의 정책도 필요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규칙을 정의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향후에 행정안전부와 협업해서 가능하면 더 많은 사이즈의 데이터들이 개방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연결되고 그리고 분석할 수 있는지 그런 환경까지 구축하는 게 목표고요. 궁극적으로 제가 상상하는 지식 그래프는 그리고 주소 정보의 미래는 주소를 기반으로 데이터가 다 연결이 됐을 때 저는 다차원 분석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한동안 제가 코로나와 관련된 데이터를 직접 수집도 하고 분석하는 작업을 많이 했었는데 만약에 이 중간에 있는 것처럼 주소에 대한 정보도 있고 기업에 대한 정보도 데이터로 전부 다 연결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한국에서 어떤 코로나19가 매우 심각해졌을 때 혹은 심각해지는 게 좀 누그러졌을 때 기업의 매출 활동이 어떻게 되느냐, 미세먼지가 심했을 때 반도체 생산에 영향을 주느냐 주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단편적으로 생각하면 그 도메인의 문제인 것 같지만 그 도메인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아래쪽에 있는 기반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고요. 그 기반 데이터 중에 주소 정보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게 제 생각이고 또 주장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자장을 맡았는데 같이 이제 발표도 했거든요. 그래서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주제가 너무 어렵나요? 질문을 안 하시면 발표자가 책을 한 권씩 가져가겠습니다. 그 농담이고요.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 그 앞에 고종신 사무관님께서도 발표 시간을 칼같이 지키셨거든요. 예, 저 KMI의 박한선이라고 하는데요. 그 이제 저희가 데이터를 생산해내는 입장에서 보면 이것을 공공 데이터로 쓸 것인가 아니면 프라이빗 데이터로 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공공 데이터로 쓸 때 그거를 과연 공공 데이터로 인정을 해주느냐, 그리고 아니면 개별적인 프라이빗 섹터에서 데이터야 그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지만은 공공의 데이터 같은 경우는 사용하는 것도 문제지만 등록하는 것도 쉽지 않은 그런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에 대해서 어떻게 지혜롭게 우리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거 한번 지혜가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주제 자체가 실은 공공 데이터 영역에서도 상당히 오랫동안 이야기가 됐던 거고요.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개방을 하거나 누구한테 공유하는 순간 가치가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럴 수 있습니다. 대부분에서는 그게 맞을 것 같고요. 다만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소 정보도 비슷한데요. 행안부에서 상당히 깔끔한 주소 데이터를 만들어서 공공 데이터 형식으로 개방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에 새로운 데이터를 추가하거나 정제하거나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부가적인 데이터를 만드는
뭐 네이버나 카카오나 이런 데가 있죠. 끊임없이 데이터가 계속 생성이 되거든요. 물론 그 단계까지는 그 기업들이 경쟁력이 그 안에 있을 거고요. 근데 만약에 새로운 어떤 유형의 데이터, 물류에 대한 데이터라든가 건강보험에 대한 데이터가 연결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 계속 기업 안에서 그걸 끌고 가는 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봐도 데이터를 공동으로 만드는 작업들을 많이 하거든요.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는 지금 그 데이터가 활성화되지 않지만 영국의 오픈 널리지 파운데이션에서 만든 것 중에 오픈 코퍼레이트라고 하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기업 정보를 공개하거든요. 데이터 비즈니스는 데이터를 만들고 갖고 있는 것만으로 비즈니스 하지 않고요. 그 오픈 코퍼레이트는 데이터를 개방을 합니다. 다만 그 개방을 한 다음에 쓸 수 있는 방식이나 서비스하는 방법에 필요하면 그 부분을 유료로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프리라는 단어를 써서 프리미엄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고가치 그런 게 아니라 프리지만 오픈소스지만 그걸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수익 모델이 생기듯이 데이터 부분도 작은 기업이든 아니면 개인이 하더라도 아주 핵심적인 데이터를 만들 수 있다면 그걸 꼭 혼자 써야 된다. 그거보다는 개방을 하고 프리미엄 전략을 선택하는 게 어쩌면 새로운 비즈니스를 발굴할 수 있는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러면 제 발표 시간은 이제 끝났고요. 그 마지막 발표는 대구대 양성철 교수님께서 주수정보 시스템, 넥스트 버전의 주수정보 시스템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